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5거래일 만에 미증시가 하락을 멈추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상승의 힘을 받으면서 오름세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상승을 지켜내며 엇갈린 마감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와 함께 1월이 다가오면서 4분기 실적 모멘텀과 또 내년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마무리와 시작이 교차하는 시기에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오늘도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봅니다. 사연관 차장의 종목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인슐린 펌프 2호 패치 판매 증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적극적인 증설을 통해서 해외 수요에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추이,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코로나 치료제를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오플로우를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이기택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레이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기대되고요. 내년 중국 내 치과 의료 정비 시장 확대와 리오프닝에 따른 임플란트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실적과 성장성을 보유한 내년의 기대주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실적을 딛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봉쇄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또 내년에 중국발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은 미리미리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 40%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롯데관광개발은 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일종의 슈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또 공매도 비율이 좀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의 비중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오플로우와 레이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주. 다가오는 2023년 성공포트 전략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 유망 섹터 그리고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에도 수출 신화를 이어갈 K방산과 K조선을 준비를 했는데요. 방산부터 체크해 보시죠. 올해 수출 20조 원 시대를 맞이한 방산업계는 글로벌 방위비 증액 추세와 또 한국산 무기 선호 증가로 내년에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라는 계획인데요. 내년에도 세계에서 위상을 뽐낼 K방산의 활약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조선입니다. 올해 LNG선을 중심으로 발주가 쏟아지면서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8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3%를 국내 조선업계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년에도 탱커와 PC선이 수주를 이끌면서 업황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멋지게 항해할 K조선의 백고동을 기대를 해보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산부터 좀 들어보겠는데요.
있는데요. 올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집트, UAE 대규모 수출이 좀 이루어지면서 방산주가 그야말로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은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주요국들은 방위비 증액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또 K2전차나 레드백에 대해서 수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3년에 주가를 조금 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지 궁금한데 무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김성준 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오늘 뭐 방산과 조선인데 두 개 다 이 장기적인 수주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또 이 감익이 우려가 되는 그런 시장 속에서 그래도 실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1위 로키드 마틴이 방산의 대표 주자인데요. 최근에 이런 인력난 때문에 아주 크게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만큼 이 후발 업체인 국내 방산 업체들의 선전이 또 기대가 되는 영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시간선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좀 기대가 되는 것이 노르웨이인데 대략 한 19억 달러 정도의 K2 전차 수주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로템이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뭐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의 뭐 수리온과 같은 헬기 등도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루마니아 총리랑 국방장관이 지금 현재 방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관련해 가지고 K9 자주포, K2 전차에 대한 수주감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우디는 뭐 천궁2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방산의 원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역시도 내년에 상당히 좀 많은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한 400여 대 정도의 규모로 공군과 해군의 이런 이제 고등 훈련기의 그런 이제 수주를 입찰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노후화된 전차, 이 브래들리 장갑차 이 4,000대 정도 규모인데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거의 교체 수요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체 수요까지 어쨌든 2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올해 방산 수출의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산주들의 실적도 함께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챙겨봐야 하는 게 영업이익률일 것 같은데 해외 무기를 수출할 정도의 이제 마진이 얼마 정도나 확보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올해보다 좀 더 레벨이 좀 업된 영업이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현재 뭐 각 업체별로 영업이익률 보시면 5% 내외, 그러니까 제조업체 치고도 사실은 그다지 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진만 챙기는 수준인데요. 다만 제작수가 늘어나면 이 마진율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기염을 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매년 수출액이 2조에서 4조뿐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21년이죠. 약 9조 정도 수출했는데 올해 거의 한 20조에 가까운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진율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란드 한 국가만 놓고 봐도 계약 금액이 올해 40조였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 누적 대수와 기술력이 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자동화에 따라서 더더욱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생산 일수가 줄어들 것이고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정도인데요. 사실은 독일도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만큼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진율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차를 예로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일 전차 대비 국내 전차는 기술력은 거의 동등한데 가격은 85%대고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주목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방산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제 휴전으로 간다, 종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데요. 각국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러니까 뭐 세계가 블록화가 될수록 앞으로 국방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고요. 또 하나 뭐 이러한 시점을 노려볼 만한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정부 주체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정부 주체로
결국에는 GDP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 소비에 관련된 가장 민감한 업종이 또 방산주이기 때문에 경기에 둔감하다. 그러한 매력도도 방산주에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방위비의 증가 추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대량 생산으로 조금 마진을 확대하고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내년에 방산업 전망 자료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민항기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항공 노선이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서 관련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수주 소식을 내놨는데 방산 기업들의 방산에 주목할 수 있는 또 성장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김성준 부장께 정리를 부탁드려 볼까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민항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뭐 수요가 그래도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분기까지 민간 항공기 인도 대수가 765대였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2020년에 723대였으니까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고요. 연간으로는 한 1,100대 정도 수준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9년도 뭐 2,100대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민항기 부분의 수요 회복도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앞서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 항공 부분에 있어서 뭐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와 같은 민항기 업체의 매출이 수주가 작년보다도 한 뭐 30-40%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본격적인 회복을 알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정돼 있는 이제 3차 누리호 발사가 있을 텐데요.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관련된 엔진을 이미 뭐 긴 납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기대감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AAM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UAM이라고 불렀었던 그 미래형 모빌리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게 상용화 시기가 2024년도 빠르면 이제 2024년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하나 시스템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 업체가 이제 내년 그 말에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초도 비행 그 앞두고 이제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관련한 종목군들의 또 이제 좀 이제 움직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K방산 수출 신화 이어간다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년 유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산주가 한때 굉장히 뜨겁다가 최근에는 조금 눌림목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방산주 매매 타이밍이 언제쯤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산주의 탑픽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김성준 부장께 여쭤볼까요? 일단 시기를 딱 가늠하기는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부터는 좀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기존에는 주로 이제 LIG 넥슨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유럽을 비롯한 뭐 아프리카도 있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FA-50 이 경공격기에 대한 이런 발주 문의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FA-50은 경공격기인데 이게 성능 개량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항속거리도 늘리고 이 공대공 미사일까지도 장착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전투기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주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F-16 이런 전투기의 가격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인데 성능은 한 70%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이 로우급 전투기 쪽에서의 또 이제 이런 또 경쟁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민항기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일단 넘기고요. 기본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퍼는 방산 4사 가운데 가장 비싸긴 한데요. 내년에 다수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측면에서 모멘텀 플레이하기에는 가장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만큼 그 일정에 따라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한국항공우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기태 기사님은 방산주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까요? 예, 뭐 말씀드리자면 현대 로템이 가장 이제 빠른 시계열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폴란드 K2 전차가 이제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된 게 4분기서부터고요.
계약이 이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증설해서 현지 대응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마진율 개선과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K2 전차가 이제 자주포처럼 글로벌리 가장 선호가 되는 전차로 거듭날 수 있는 해가 올해 내년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캐파 확장을 위해서 한 250억 가량 투자를 하고 자동화 설비를 갖춰서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서부터 매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산주보다 시계열이 좀 앞당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좀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두 분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년에도 수출 신화를 이어갈 K조선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10년 만에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수주가 연이어서 호황을 보였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수주 잔고도 이제 몇 년째 일감이 된다라고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기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추가로 수주가 들어올 전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기태 기자님. 예, 사실 기소주 잔고는 3년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발주가 사실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물동량 이야기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발주가 많았던 건 카타르를 비롯해서 LNG 고부가 가치선이 발주가 많았고요. 그 LNG선은 가장 잘했던 게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가 이중고를 겪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때 수주했던 게 저가 수주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좀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거냐 앞으로 지속될 거냐 그 가정을 해야 되는 게 투자의 좀 까다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물동량이 좀 개선이 되고요. 그때 받았던 컨테이너 수주량이 꽤 되고 내년도에는 LNG발 수주가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자재라든가 인건비 수급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올해 쏟아진 발주로 내년 기저 효과에 대한 우려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선과 컨테이너선이 피크아웃이라고 하더라도 또 탱커와 PC선이 수주를 이끌면서 업황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선가별 발주량과 선가 추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부장님? 예, 앞서서도 LNG선 수주가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기저 효과를 위해서 내년에는 조금은 감소할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물동량 감소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또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이 중고선가가 최근 들어서 한 40% 이상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그쪽 관련된 시황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 조선업황의 내년도의 키워드는 리오프닝과 환경 규제 이 두 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라든지 유류를 운반하는 이런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전 세계 발주량이 10척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좀 적었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동안에 또 발주가 많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역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환경 규제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중고 선박 가격이 많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런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 규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고 선박을 과거에는 이제 그냥 고쳐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마진이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규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좀 멀쩡한 것들은 엔진만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배로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또 국내 업체들은 이런 친환경 쪽 선박, 연비도 좋고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국내 업체들의 이 수주 잔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선별해서 이제 수익성 위주의 그런 좀 전략을 펼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냐, 뭐 탱커와 PC 수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이냐라고 좀 대립을 했는데 뭐 교체 수요 같은 것들도 있고 앞으로는 좀 마진단에서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올해 조선주들의 이제 발주 소식이 이어졌지만 발주에서 이익 반영까지 갭이 있어서 아직 주요 종목들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로 돌아서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가 수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흑자로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해도 좀 될지 이기태 기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기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선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신규로 제조할 때는 마진폭이 거의 남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제조하거나 건조할 때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마진 개선이 좀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LNG 관련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조선주 태조 이방원하면서 올라갔던 그 스토리가 이제 연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 운반하는 가스 LNG 운반 비용이 2배나 늘었고요. 아시겠지만 물동량이 늘었을 때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컨테이너 발주가 늘어나는 것처럼 해상 운송 LNG 운송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된 LNG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고 결국에는 러시아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터미널을 구축해야겠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게 LNG 운반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국은 좀 더 싸게, 좀 더 면밀하게 배를 견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발주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어느 리포트나 보고서를 봤을 때 연간 한 70척 내외의 배 발주가 필요하다. 향후 5년간 그러한 리포트가 있는데 그거에 뒷받침되는 게 각국 글로벌이 이제 LNG 연료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노후 선박 교체 수량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운송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도 증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좀 실적을 챙겨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K조선 수출 신화 이어간다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년 유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조선주 매매 타이밍이 또 중요할 텐데 언제쯤이 가장 좀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기태 기사님께서는 조선주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장주 외에도 기자재 업체들도 탄력이 좀 좋잖아요. 기자재 업체는 어떤 업체 좀 보실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 PC선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배 건조 기간이 다른 배에 비해서 가장 이제 중소형 PC선 같은 경우는 활발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그 PC선의 강자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부채 비율이 다른 조선사들은 240~50% 정도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80%가 안 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또한 두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남아져 있는 정유운반에 대한 운임 상승세 때문에 PC선에 대한 발주는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사의 주력 선종인인 만큼 그 생산 주기는 점차적으로 짧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여타 조선사 대비해서 이익 개선세가 좀 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데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화가 인수를 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시가총액이 2조가 채 안 되는데 2조 원에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은행이 12조 투자를 해서 이끌어온 거에 비해서는 뭐 사실 지금 투자가 철회되거나
투자가 뭐 자본시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투자했다는 것은 장기 성장성에 배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중국 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이나 여타 업체가 인수해 갔다라고 하면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반상 부분이라든가 기술적 노하우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화 인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화에서 인수 이후에 인건비라든가 원가 조절 그리고 방산 쪽에서 강자였던 한화에서 결국에는 수출했던 레퍼런스를 갖고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잔수함이라든가 그리고 군함 같은 것들이 수출길이 열린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방산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재무구조 개선이 우선시돼야 되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수주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간 다음에 그 타이밍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그 정도가 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지금 뭐 방산까지도 모멘텀을 좀 엿볼 수 있는 하지만 재무적으로는 지금 좀 안정적이지는 않은 대우조선해양을 좀 변동성이 있지만 투자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성준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다라고 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되는 이런 환경 규제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볼 만한 종목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HSD 엔진 이 두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글로벌 조선 엔진 부분, 글로벌 1위 그리고 2위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회사 모두 다 지난 3분기 흑자 전환을 먼저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조선의 이 이중 연료 엔진은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탄소를 위해서는 더욱더 진화된 엔진이 필요한데요. 이 메탄올 엔진, 추진선에 대한 부분들도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연구 개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운 1위 업체인 머스크로부터 이 메탄올 추진선 컨테이너선을 19척을 벌써 수주를 받은 이런 세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다면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환경 규제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중공업은 올해 올해 LNG선의 수주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고마진 제품을 많이 좀 선점을 했고 또 엔진 부분들도 수주 목표치보다 70% 이상 달성을 한 부분들이고요. 무엇보다 조선의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력 확충 부분들인데 이 군산조선소를 5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수월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 특집 지금부터 담아야 할 2023년 유망주. 첫 시간으로는 내년에도 수출 신화를 이어갈 K방산과 K조선을 만나봤습니다. 내일은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내년에 더 예뻐질 헬스케어 유망주와 함께 찾아올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종목들부터 볼까요? 주식과 현금 동시 배당 결정 후 주목받고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며 급등한 오리온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이고요. 민항기 주익개발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부각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미래나노텍,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온과 키다리 스튜디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온부터 볼까요? 11월 매출 증가세로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도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7%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키다리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세기의 악녀, 힘내라 여대리 등 인기 IP의 내년 영상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어왔는데요. 10,000원 돌파 후 안착하지 못하고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3% 넘게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업황 모멘텀 둔화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관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5% 넘는 강세로 마감했네요. 네, 그럼 먼저 오리온부터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분기 호실적 전망, 또 여기에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에 따라서 내년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더해진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 확장세가 전망될까요? 네, 일단 11월 매출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주요 국가의 단순 합산 매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33%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더 높게 증가를 했어요. 63%나 무려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정말 애용하는 제품이죠. 초코파이 제품 이후에 이런 제품의 카테고리 확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중국 쪽은 한 25%가량의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신제품 출시했었고 매대 점유율도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매대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다른 제품보다도 이 오리온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고요. 또 중국 쪽에 이제 큰 명절인 춘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서는 25%의 상승세가 보였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증가된 쪽들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러시아 이런 쪽들은 매출이 35%까지 증가가 됐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와 신규 카테고리의 확장 부분, 거기다가 가격 인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이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성장성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과 영업이익 전부 다 25%에서 26%씩 성장하면서 중국과 비슷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순항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도 양호하고 주가도 11월부터 꾸준한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동안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심하게 팔았어요. 근데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느냐? 외국인들이 오늘 210억의 매수가 들어왔죠. 전에 볼 수 없었던 매수예요. 그리고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쪽은 대체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끌이 매수죠. 외국인, 투신, 사모펀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들 물량이 빠진다. 오늘처럼 이 무거운 종목이 7%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이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 차트상에서 제가 주봉으로 보면서 이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주선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조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대를 11만 9천 원 정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들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여기 13만 원 초반대에 주봉상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점 돌파를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추가적으로 16만 원 부근까지도 상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적인 저항가로는 13만 원, 추가적으로 16만 원까지 수급이 이어진다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키다리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인기 IP들의 내년 영상화 기대감이 큰데요. 예정된 라인업의 흥행 가능성 그리고 향후 주목할 성장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IP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느냐. IP를 확보한 이후에 영상,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로 IP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서는 키다리 지금 엔터라는 쪽들을 지금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IP를 가지고 있는데 영상으로 바로 변환시킬 수 있는 내재화가 기업에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보이고요. 다양한 IP를 확보한 이후에 이런 형태에서 또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22년 7월에 오픈한 일본 여성을 위한 웹툰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쪽들에서 이제 주로 BL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일본 쪽의 BL물 시장은 우리나라 대비해서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정말 여성 전용 플랫폼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천억이 모든 연령이 아니라 여성만을 위한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의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대부분의 매출도 일본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향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작품들 결국에는 이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대작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굉장한 캐스팅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IP를 확보한 작품들의 흥행 요소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주가를 보면은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10,000원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는데요. 기대감에 오른 만큼 성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매수 타이밍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지금 이틀 전에 갔었던 가격이 여기 보시면 놓고 보시면 이 가격이에요. 12,000원. 8월 초에 돌파를 시도했었던 가격이죠. 근데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어디 눌렸죠? 121선 돌파 못하고 눌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향세.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으면서 이쪽도 탄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21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9,300원에서 조금 더 빼자라고 한다면 매물대 하단이 될 것 같거든요. 8,700원 정도까지 지지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쌍고점이 형성된 부분 12,000원 부근에서 저항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업황 모멘텀 둔화에도 견조한 실적 전망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에너지의 흡수 합병을 통한 외형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성장 추이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기존 사업 부문이 워낙에 견조하게 실적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업황 모멘텀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물론 원자재 가격이 한창 급등했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트레이딩 부문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다만 에너지와 투자 부문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9,4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있죠. 피크 아웃. 그게 내년부터 당장 일어날 것 같아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9,400억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8,000억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평년 대비해서 분명히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우린 이 그래프로 원하지 이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기울기가 꺾이는 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징후로 HMM, 해운 같은 쪽들이나 예전에 좋았었던 화학주, 효성 TNC 이런 것들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었는데 기울기가 꺾이면 투자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우리가 일단 22,000원 부근의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한 탄력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어요. 한창 고점일 때 9.8%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끝난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8.6%까지 내려앉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대 지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2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오리온과 키다리 스튜디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점검을 해봤습니다. 2023년 1월이 성큼 다가오면서 4분기 실적 모멘텀과 내년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 실적 기대주와 함께 선곡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보면 김성준 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ST팜입니다. 10월에 내여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 ST팜은 이제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 헥산의 세계 1위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세계 회사가 과점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모더나가 미국 시장에서 좀 주가가 크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이 RNA 치료제가 주로 희귀병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범용 치료제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더나가 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이 머크사와의 이제 그 항암제랑 병용 치료를 했을 때 사망과 재발 위험이 44%나 감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은 기존 단독 약으로만 처방했을 때보다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RNA 치료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RNA 관련된 치료제의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또 먼저 좀 주목을 해볼 것이 이제 제론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혈액암 치료제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탑9이 내년 1월에 공개가 될 예정이 있는데요. ST팜이 관련된 이 상업화 물량을 이미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심혈관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우리가 가장 또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 말에 그 노바티스의 렉비오가 지금 상업화가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120%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이고요. 2028년도 기준으로는 대략 한 32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된다면은 ST팜은 그 단일 약으로 7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들이고 계속해서 임상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2024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임상도 하고 있는데요. 네. 에이즈 치료제는 뭐 이미 10월에 임상 2상 승인을 미국에서 받았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기대되는 것이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 또한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자체 임상뿐만 아니라 이런 원료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까지 더해진다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장기적인 그런 유망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RNA 기술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ST팜도 역시 뭐 항암 치료제 등을 이제 함께 수반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조금 지금 좋게 이제 보이는 결과가 이미 나온 RNA 치료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대장암과 에이즈 치료제 또 자체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을 했고요. 또 뭐 좀 상승폭을 꽤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수급도 양호한 것 같은데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일단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내년 1월 달 그리고 올 연말부터 좀 모멘텀들이 다소 좀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이 모더나 이슈로 한번 갭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제 살짝 갭매우기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차트도 양호한 그림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손절 가격은 일단 8만 원 좀 여유 있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1차적으로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는데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기태 기사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방산주의 탑픽으로도 현대로템을 꼽아 주셨잖아요. 네. 이게 좀 지금부터 모아가자는 의견이실지 궁금한데요. 예, 뭐 현대로템 오를 때는 언제 사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눌림이 나왔을 땐 되려 다른 종목에 기웃거리게 되죠. 사실 수주가 앞으로 공백이 살짝 있거나 그리고 예전에만큼 기대감이 크지 않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계속해서 일정이 잡혀 있고 수주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수주했던 기수주했던 대금이 들어오면서 실적 개선이 4분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라든가 방산주는 다시 한번 눈여겨볼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이 나왔던 그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 센티를 건드렸던 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 종전 이슈라든가 휴전 이슈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되더라도 각 국가별로 방위산업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업체에 우리나라 국내 4대 방산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도 있었고 최근에 3조 제팟이라는 뉴스를 좀 찾아보면 루마니아와 관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본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대로템이 방산만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뭐 레일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에코플랜트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주를 계속해서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기대가 컸습니다. 3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가줄까 싶었는데 사실 지금 주가는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간신히 빨간불을 지켜낸 것 같은데 이미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디까지 좀 열어둘까요? 예, 뭐 내년도에 수주나 그런 것을 실적 개선세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한 85% 정도 올해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주가가 거기까지 기대감이 반영됐나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스권이 계속해서 32,000원대에 위에 상단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갈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24,000원, 목표가는 4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연관 차장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디다스를 넘어서 나이키까지 하면서 외형과 수익성 개선 전망에 오늘 11% 넘게 강한 장대 양봉을 보였는데 스토리와 함께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수급상으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220만 주 이상이 터졌어요. 외국인이 16억 매수했고요. 보험에서 15억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아디다스의 ODM 생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화승비나라는 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외국 기업의 지배 지주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디다스에서 벤더 2위 업체예요. 그런데 지금 1위 업체인 대만 쪽과 점유율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쪽이 26%, 지금 화승엔터프라이즈는 1%까지 지금 점유율이 올라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일에 미증시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나이키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에서 최대 11%까지 급등하는 양상들 나왔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디다스 외에도 나이키로 저변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수요 감소에 의해서 재고 문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가릴 것 없이 똑같습니다. 반도체만 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류 신발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는 전년 대비해서 재고가 43% 늘어난 12조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이런 재고가 있는데 신제품 판촉 전략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회복에는 방향성 자체는 4분기부터 잡혀갈 텐데 일단은 속도의 문제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늘 강하게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면서 61선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가격도 거의 바닥권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매수는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매수를 하실 때 바닥권까지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8,800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1선 위치해 있는 11,000원 부근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까지 목표가 열어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보고 갈게요. 사용관 차장께서 11월 29일에 이제 농슬라 TYM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당시 목표가를 3,5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당시에 주신 가격보다는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3,500원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갈까요? 당연히 홀딩이죠.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아까. 개인들이 42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20억, 기관에서 2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투신 연기금 3호 펀드 다 들어왔죠. 제가 좋아하는 사끄리 매수. 정말로 수급은 최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적과 더불어서 3,500원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강한 자신감을 실어서 수급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TYM 갖고 계신 분들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김성준 부장의 ST팜, 이기태 기사의 현대로템,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화승엔터프라이즈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